예, 안녕하십니까. 미법교수 유병태입니다. 하여튼 오늘은 다른데 일을 보고 늦게 와서 촬영을 하는데 미리 말씀을 드려놔야 되겠습니다. 혹시 10시까지 그날 촬영이 안 올라가면 오늘은 바빠서 못 올리는갑다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하여튼 들으시는 한 분을 위해서라도 내가 하루도 안 빠지고 하는 게 맞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일주일에 4번 정도 올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혹시 10시까지 안 올라오면은 그날은 못 올리는갑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마음 같아서는 하루에 한 5개씩 찍어가지고 빨리 해버리고 싶습니다. 빨리 보여드리고 싶고, 뒤에 책도 계약법, 채권법, 물권법, 신탁법 빨리 들려드리고 싶고, 빨리 같이 보고 싶고, 또 이제 서로 이제 법리가 되면은 법리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오기를 바랍니다. 물론 법무사 합격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빨리 해가지고 업무를 보면서 또 업무에서 또 이야기하면 정말 재밌는 게 많습니다. 자, 7번 착오와 법률행위 해석과의 관계, 법률행위 해석 부분에서 본 거죠. 법률행위 해석의 법리가 착오 법리에 선행한다. 의사표시 내지 법률행위의 착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단 법률행위의 성립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법률행위 해석의 법리에 의하여 의사표시의 존재가 확인되고, 그 의사표시의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밝혀진 다음에 착오 여부를 따지게 되겠죠. 구체적인 검토, 자연적 해석과 착오와의 관계. 자연적 해석에 의해서 진위대로 효력이 주어지는 경우라면 착오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죠. 착오라는 것은 진위와 표시가 불일치하고 표시대로 효력이 갔을 때 문제죠. 다들 아시겠지만 계약이라는 것은 대립되는 두 개의 의사표시의 합치 여부에 따라서 합치하면 계약이 성립되고 불일치하면 계약이 성립 안 되죠. 그거는 대립되는 두 개의 의사표시, 즉 하나의 의사표시인 청약과 상대방의 의사표시인 승낙 내용이 일치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민법 총칙은 그 하나의 의사표시 중에서 진위와 표시가 불일치하냐 를 놓고 지금 보는 게 착오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민법 총칙에서 의사표시를 이야기할 때 한쪽만 놓고 이야기하지만, 전체적으로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려고 하면은 양쪽 다, 즉 청약도 승낙도 진위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결정에 하자가 없고, 그리고 표시에 따라서 합치가 이루어져야 계약이 체결되겠죠. 규범적 해석과 착오의 관계. 규범적 해석에 의하여 의사표시의 객관적 의미가 밝혀진 후 그 의미가 표의자의 진위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제 착오 문제가 발생한다. 보충적 해석과 착오의 관계. 규범적 해석에 따른 의사표시의 객관적 의미가 표의자의 진위와 불일치가 있는 경우 그 간극의 틈이 보충적 해석에 의해서 표의자의 가정적 의사에 의하여 보충된다면 더 이상 착오의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다. 착오의 문제는 없다. 보충되었으니까, 그 진위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그 틈이 보충되었으니까 착오의 문제가 없다. 그러나 보충적 해석에 의해서 그 간극을 보충할 수 없는 소위 쌍방 공통의 착오의 경우에는 착오 취소가 인정된다. 대법원은 해안대 의계 세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곳이 있습니다. 법률행위가 아예 성립조치 않았다. 불성립한 경우라면 착오를 따질 이유가 없죠. 의사표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볼 때 의사와 표시의 일치, 불일치, 의사결정의 하자 여부는 법률행위 효력요건 쪽에 있습니다. 효력요건 쪽에 있다면 성립된 이후에 따지는 것이 착오의 문제가 되는 거죠. 따라서 성립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착오 문제 따질 필요 없다. 앞집 아저씨하고 얼굴 딱 마주치는 거 가지고 착오 문제를 따질 건 아니죠. 저 아저씨가 옆집 아저씨인가 뒷집 아저씨인가 그런 건 착오 아니죠. 법률행위가 존재 안 하는데. 당사 쌍방 공통의 착오, 또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의사표시 당사 쌍방이 동일한 내용의 착오를 한 경우를 의미한다 했는데, 예컨대 갑과 을이 토지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에 의해서 계산된 산출 세액을 믿고
매수인이 그 계산된 세금을 전부 부담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 세금 부담을 합의에 의해서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할 수 있다. 근데 계산된 세금 그걸 전부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했다. 나중에 계산 오류가 밝혀졌고 그로 인하여 약정된 을의 부담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이 부과되는 경우에 이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동기의 착오지만 동기가 표시되어 있죠. 회계사나 세무사한테 물어보면서 세액 산출하고 이런 것들 다 동기가 표시되어 있는 거죠. 쌍방 공통의 착오에 대한 법적 처리에 대한 견해 대립, 주관적 행위 기준의 도입으로 해결을 하고자 하는 견해. 하여튼 주관적 행위 기초론이라고 이름 붙인 분이 있어서 이래 쓰는데 이게 결국에는 사정 변경의 원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관적 행위 기초란 계약 체결 당시 쌍방이 공통하는 관점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결정하는 것의 기초가 되는 사항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통의 관점 결정의 기초가 된 주관적 행위 기초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우선 그 변경된 사정에 따라 계약 내용을 당사자의 착오가 없었더라면 합의하였을 내용으로 수정하고, 만약 그러한 사정 변경이 당사자 일방에게 부당하다면 그자에게 계약을 벗어날 수 있는 권리, 근데 탈퇴권이나 해제나 해지권을 인정하고자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보충적 해석에 의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견해. 당사자 장방이 공통하는 착오에 빠져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착오와 실제 상황의 틈을 보충적 해석에 의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견해이다. 그와 관련된 판례 여기서 구체적으로 보네요. 쌍방 공통의 착오에 대한 판례의 태도. 판례는 그 범위적인 내용의 틈을 보충적 해석을 통하여 보충할 수 있으면 그 보충된 대로 효력이 유지가 될 것이고, 이를 통하여 보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착오 취소의 법리를 적용한다라는 거. 먼저 매도인의 대리인이 개입됐으면 착오 여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중조부인인가의 여부는 본인 기준. 대리인이 매도인이 납부해야 할 양도세세 등의 세액이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금액뿐이므로 매도인의 부담 없을 것이라는 착오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적어도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고, 착오가 없었더라면 실제 현실적으로 높게 나타난 그 세액 부담에 따라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 명백하고, 나아가 매도인이 그와 같이 착오를 일으키게 된 계기를 제공한 원인이 매수인 측에 있을 뿐만 아니라 매수인도 매도인이 납부해야 할 세액에 관하여 매도인과 동일한 착오에 빠졌다면 매도인의 위와 같은 착오는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는 착오 취소로 처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3번 보시면 그 2번도 하나 봐야 될 게, 양도소득세에 지금 매매계약 체결하면서 얼마가 부과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실제 부과된 거 보니까 다르다는 거죠. 미필적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관한 것도 민법 착오의 법리에 포함된다. 3번 위 이의 경우에 매도인이 부담할 세금 액수가 예상액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매수인이 초과 세액까지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라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수 있는 때에는 매도인으로서는 매수인에게 초과 세액 상당히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할 것이므로, 그래서 경미한 세액 차이여서 보충적 해석에 의해서 보충되는 그런 경우라면 매도인의 위에 같은 세액에 관한 착오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보충적 해석에 의해서 보충된 대로 부과된 세금대로 계약이 유지가 될 것이라는 것. 공통의 잘못된 표기, 이게 쌍방 공통의 착오 표기. 결국에 이야기하면 이거 5표시 무해의 원칙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교과서마다 5표시 무해의 원칙이다라고 썼다가 또 그분이 쓰는 그 용어를 쓰기 싫으니까 어떤 부분은 쌍방 공통의 착오 표기라고 쓰는 분도 있고, 결국에 이게 공통의 잘못된 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쌍방 공통의 착오라고 했을 때 그거는 쌍방 공통의 동기 착오이고, 이거는
그 쌍방 공통의 차고 표기와는 구별해야 된다는 것. 하자 있는 의사표시, 하자 있는 의사표시의 161페이지입니다. 타인의 위법한 간섭으로 말미암아 방해된 상태 안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행해진 의사표시를 하자 있는 의사표시란다. 여기에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다. 하자 있는 의사표시의 요건, 먼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요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란 타인의 기망에 의하여 착오 상태에서 행하는 의사표시이다. 사기자에게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 사기자에게는 표의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와 또 그 착오에 빠져서 표의자로 하여금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 소위 2단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 근데 사고 차량임을 고지하지 않고 무사고 차량의 가격으로 매도하는 그런 경우가 될 것이다 라는 것. 그 다음에 뭐 이때 사기자의 이익 취득 의사 내지 고의는 불문한다. 이익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건 요건이 아니라는 것. 기망행위라 하면 표의자로 하여금 다른 관념을 야기하거나 이를 강화 유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기망행위는 명시적일 수도 있고 묵시적일 수도 있다.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그게 사기일 수도 있죠. 뭐 예컨대 뭐 거스름돈 사기 생각해 보시면 되죠. 택시를 요즘은 이제 전부 카드로 하니까. 근데 그 뭐 옛날에 택시를 타고 그 5만원짜리를 딱 주니까 뭐 주는 사람도 5천원짜리라고 생각했을 수 있죠. 5만원짜리를 딱 주니까 기사이시가 그 4,500원 받으면 되는데 500원짜리만 딱 내주는 거죠. 아저씨도 뭐 5천원짜리인 줄 알고 500원 해주더라면은 그게 사기의 고의는 없죠. 그 다음에 아저씨가 그 5만원짜리를 받고 5천원짜리 체하면서 500원을 준다. 그러면 그건 사기가 되겠죠. 택시비가 45,000원 나왔는데 5천원짜리인 줄 알고 주고 500원을 받아가면은 그 사람은 사기친 거죠. 어쨌든 기본적으로 뭐 4,500원 나왔는데 4,500원 나왔는데 5천원짜리 주니까 기사이씨가 5만원 받은 줄 알고 45,500원을 내주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탁 받으면 그게 묵시적 사기죠. 자동차 매도 시에 주행거리 기록 조작은 물론 단순한 침묵 부작위에 의해서도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 생각해 보시면 당연하죠. 물론 형사적으로도 부작위에 의한 사기 인정됩니다. 다만 침묵이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법률의 규정뿐만 아니라 널리 계약상, 관습상, 또는 조리 내지 신의칭비 거래관념에 비추어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표의자에게 실제와 다른 관념을 야기, 강화, 유지시켜야 된다. 형사상으로도 똑같습니다. 판례도 리스 이용자의 공급자 사이에 미리 결정된 매매 가격이 거래관념상 극히 고가로 이례적인 것이어서 리스 회사에게 불초의 손해를 가할 염려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리스 공급자는 물건 이용 계약을 리스 계약이라고 하죠. 그때 공급자는 리스 회사에게 그 매매 가격의 내용을 고지하여 승낙을 받을 신칙상 주의 의무를 부담하고 리스 회사는 이를 고지받지 못한 경우에 부작위에 의한 기망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했다는 것. 임대차 기간의 연장이나 임차권 양도에 대한 동의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몇 차례에 걸쳐 명도 요구를 받고 있었던 임차권 양도인이 그 여부를 확인하여 양수인에게 설명하지 않은 채 임차권 양도하는 행위, 다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으로서 사기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야기를 다 꺼내면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는 게 하나 있는데, 하여튼 임대차 존속기간 만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전금이 반환되지 않을 때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를 하고 보전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서 확정 판결을 받고 그 확정 판결에 의해서 강제 경매를 신청하는데 일반적으로. 근데 근래에 어제도 내가 말을 꺼낼까 하다가 말았었는데
그 옆에 다른 법무사에게 이제 어떤 사안이 들어오는지 이제 그 낮에 전화를 와가지고 물어보시는데 이 좀 황당하다. 왜 황당합니까? 라니까 그 4월 달에 끝나는데 임차인 쪽에서 2월 달에 갱신 거절의 통지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때 A라는 임대인이 있었고 이게 뭐 2월 달쯤 돼가지고 이거 재건축 조합으로 소유권이 넘어갔고, 그래서 물론 그 이전에 이 임차인은 대항력도 있었고 우선 변제권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4월 달인데 2개월 전에 임차인 쪽에서 갱신 거절 통지를 했다는 거죠. 통지를 하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러니까 그때 소송도 이제 혹시나 이제 그 뭐 보니까 개인이 어디 법률사무소에 문의를 해가지고 개인이 소송을 했다는 거죠. 물어보고. 하여튼 그 나는 아예 그 물어보는데 대답해주기 싫으면 대답을 안 합니다. 왜냐면은 그 상담료도 지불하지 않고 그러는데 내가 뭐 답을 가르쳐 줄 이유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엉터리로 가르쳐 주는 것은 대답을 안 하는 것보다 더 나쁜 놈이죠. 그래서 엉터리로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대충 가르쳐 줄 바에야 아예 대답을 안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대답을 했고, 뭐 대답을 하는 사람이야, 대답을 해주는 그 법률사무소 사람이야 정확하게 법대로 해줬을지 모르겠지만 실력이 안 되면은 받아들이는 사람이 못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4월 달에 뭐 거기까지는 이제 그 재건축 조합하고 전 임대인하고 둘 다를 피고로 넣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근데 임차권 등기 명령 이런 걸 해놨으면 되는데, 뭐 하다못해 뭐 가압류라도 해놨으면 되는데 그나마 다행일 건데, 그 소송 진행 중에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 이런 것들을 안 해놨으면은 자주 등기부를 떼봐야 되는데, 소송 진행 중에 신탁회사 수탁자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이제 등기가 됐다는 거죠. 나중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 6월 달에, 그리고 8월 달에 조정이 성립됐는데, 그러니까는 이 신탁회사는 수탁자는 피고로 안 들어있는 거죠. 지금 등기부 열어보지도 않은 거죠. 그리고 앞에 임대인이나 재건축조합도 뭐 신탁으로 소유권 넘어갔다는 소리도 안 했겠죠. 그리고 8월 달에 그 합의서를 써가지고 뭐 보증금 돌려준다 이랬다는 거지. 언제까지 돌려준다. 합의서 쓰고 이제 그에 따라서 또 조정도 이루어지고 확정이 돼버렸다는 거지. 조정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법무사님께 경매 신청을 의뢰해 왔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경매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지. 결론은 그 부동산 경매 못 붙인다. 왜? 일단은 존속기가 만료되었고,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보증금 반환되기 전까지는 그 뭐 대항력 우선 매제권 다 인정되는데, 이 앞에 임차인하고 재건축조합한테 보증금 반환 청구하고 갱신 안 하겠다 이 말은 일단은 이게 승계되지 않겠다는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어쨌든 뭐 서류를 다 보진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서류 뭐 본 거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그래서 그리고 또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 경계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어떤 경계계약이 체결되고, 그 다음에 신탁회사는 피고로 안 들어있고, 맨 처음에는 이게 확실하게
그 대학력과 우선 면접권이 인정되는 거라면 승계지평문을 받아가지고 경매 신청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계 계약이 체결된 사항이 보인다는 거죠. 뭐 월수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피고는 앞에 임대인하고 재건축 조합이고, 그 다음에 그 신탁 계산은 전혀 별개의 인격체죠. 그러니까는 A, B에 대한 승소 판결을 가지고 C한테 못 미치는 게 맞죠. 그리고 승계되지 않는 거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었다고 보여지는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경계계약이 체결된 측면도 있다는 거죠. 경계계약, 옛날 채권 채무관계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채권 채무관계를 발생시키는 거. 그러니까 물론 그 재건축 조합하고 앞에 원 임대인은 그 뭐 판결 그 조정 조서를 봤으면 뭐 더 정확할 건데, 그 부진적 연대 채무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반 채권이 되어버리고, 채권은 채무자에게 주장해야 되는 거지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보증금 반환 청구와 관련된 소송을 들어가기 전에 그걸 임차권 등기 명의에 의한 등기를 해 두었더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한 개 더 이제 생각해 보면은, 그 보증금 반환 채권이 이미 뭐 확정되어 있었고 그 이후에 신탁을 원인한 이전 등기가 됐으니까, 그럼 사행이 취소시키고 복귀시켜 놓고 경매를 뭐 신청할 여지는 있겠죠. 하여튼 뭐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그래서 뭐 지금 들으시는 분 중에서 실무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러면 임차권 등기 그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들어갈 때는 임차권 등기 명의에 의한 등기를 해놓고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도 뭐 그 존속기가 만료된 후 뭐 임대인이 연락이 안 된다 해가지고 그 일단 임차권 등기 명의에 의한 등기 신청을 하고 보니까 임대인이 사망했어요. 뭐 결국에는 뭐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까지 들어간데, 임대인이 사망하고 그 임대인 쪽에서 뭐 가족들 전부 다 한 14명이 상속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상교수장 관리인 스님까지 해가지고 승소 판결 받고 경매 신청하고 이전 등기된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건물 임대인이 근저당권자로부터 경매 신청 통지를 받고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망성을 인정했다. 뭐 매매 계약의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고, 뭐 질문 받은 것 중에서는 그는 그 실무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사법시험 1차 경험도 몇 번 있는데 그걸 묻길래 내가 너무 깜짝 놀랐는데, 그 매매 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줬대. 계약금을 줬는데 보니까 경매가 들어왔다는 거지. 이거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뭐 중도금 안 주고 이러면 계약금 떼이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묻는데,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물론 뭐 가압류 가처분된 것만 가지고는 뭐 이행불능 상태가 아니다 뭐 이런 하는데, 일단 그 경우에 완전하게 재산권 이전해 줄 수 없으면은 그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를 하거나 상황으로 봐서 그 바로 경매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미 여러 관계에서 뭐 통지 등이 있었을 건데, 그걸 고지하지 않았으면은 신식상 고지 의무를 이유로 해서 사기 취소를 하든지, 사기 취소하면 계약금 줄 이유가 없으니까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으면 되죠. 근데 그렇게 전부 다 앞뒤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문장만 가지고 공부를 하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수시로 말하는 것 중에서 민법은 그 부분만 딱 떼가 보면은 다 거짓말이라고. 전체가 연결됐을 때 이게 정말 아구가 딱 맞아가지고 그 옳은 말들이 되는 거죠. 민법 공부를 하면서 간혹 생각하는 게, 옛날에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그 궁정 악사가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를 비방하는 그 대사 중에서 저놈은 콩나물 대가리가 너무 많아,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영화 끝날 때 쭉 보면은 그런 말을 합니다. 소름 끼칠 정도로 그 콩나물 대가리가 제자리에 딱 들어있다는 거지. 나는 내 스스로 민법책이 그렇고 내 민법책이 그렇고 내 민법 강의가 그렇다고 자부합니다. 제대로 들은 사람들은 다 인정합니다. 그거. 또한 대규모 공동묘지를 가까이에 조망할 수 있는 곳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는 것은 통상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양자에게 고지할 신의치상 의무를 부담한다. 마찬가지로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 지금 판례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또 다른 뭐 혐오시설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 혐오시설이 뭐냐 나도 몰라.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가보면 알겠지. 판례에서 확인한 건 이 정도라는 거죠. 그러나 중개인이 매매 계약 중개 시 매도인이 미등기 전매라는 사실과 종전 매매 계약을 신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아도 이것 정도 가지고는 사기라고 하기 어렵다. 왜? 넘겨줄 때까지 넘겨주면 되니까. 또한 분양자가 수분양자가 전매이익을 노리고 분양을 받으려는 것을 알면서 수분양자로 하여금 전매이익 발생 여부나 그 액수에 관하여 거래관념상 용납될 수 없는 방법으로 잘못 판단하게 함으로써 분양계약에 이르게 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자에게 그 대립 당사자로서 스스로 이익을 추구하여 행위하는 수분양자에 대하여 최초 분양자, 전매 분양 인지 등을 포함하여 수분양자에게 전매이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관하여 분양자가 가지는 정보를 밝혀야 할 신의치상 의무가 있다거나 나아가 그러한 정보를 밝혀 고지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하여 민법 110조 1항에서 정하는 사기가 된다고 쉽사리 판단할 수는 없다. 당연하죠. 내가 이 부동산 토지 뭐 요즘은 이제 그 매매 가격이 뭐 등기부에 기록되니까 그러는데 뭐 하다못해 그 가격이 정확하게 공시 안 되는 것들 많죠. 물건들 그거 내가 살 때 100만원에 샀는데 나는 너한테 1000만원에 팔아야 되겠다, 이런 또라이는 없겠죠. 또한 일반적으로 교환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서로 자기가 소유하는 교환 목적물은 고가로 평가하고 상대방이 소유하는 목적물을 영가로 평가하여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교환 계약을 체결하기를 희망하는 이해 상반의 지위에 있고 각자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여 최대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당사자 일방이 알고 있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여야 할 신의치상 주의 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일방이 교환 목적물의 시가나 가액을 결정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설명 고지할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런 경우는 말 안 해도 사기 안 된다는 거죠. 일방 당사자가 자기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허위로 시가보다 높은 가격을 시가라고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불법적 간섭 아니면 사기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의견이나 평가의 지수는 기망행위가 되지 않는다. 옷가게 주인이 옷 팔면서 잘 어울린다 하지, 이거는 당신한테 안 어울리지만 사세요, 뭐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 거라고. 또 그 옷 입어보니까 젊어 보인다 이러면서 팔지, 뭐 그 옷 입어보니까 막 늙어 보이고 행편없는데 뭐 그래도 사세요, 이렇게는 안 하겠죠. 그거. 기망행위의 위법성, 기망행위는 위법한 것이어야 된다. 당연한 이야기지. 위법성 판단은 일반 거래의 관행과 신의칙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판례도 상품 선정 광고에서 다소의 허위 과장공고가 수반되는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행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 연립주택의 서비스 면적을 포함하여 평형을 과장 광고하는 기망하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3평 판다 이래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33평형 판다 해가지고 사고 들어가 보니까 33평이 안 되더라는 거지. 뭐 33평형 파는 거지. 뭐 옛날 시골 뭐 난장에 가면은 뭐 동동구리모 파는데 뭐 이거 바르기만 하면 양귀비가 된다 하면 동네 아줌마들 다 사지. 근데 자고 나가 아무리 바라도 양귀비 안 돼. 그런다고 해서 그걸 기망이라 할 것이냐. 그래 된다고 믿은 네가 바보지. 믿을 걸 믿어야지. 상가 분양계약 체결에 있어 분양 점포의 전용 면적, 위치 등에 관한 것도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정도라면 기망성이 결여된다. 물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정도는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될 것이고, 그러나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치상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 고지한 거, 허위의 과장 광고, 이거는 기망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뭐 실제로 들은 말인데, 옛날에 백화점에 저 유럽 양탄자를 수입해가지고 백화점에 100만원에 판다 이러니까 한 개도 안 팔리더라는 거지. 파리도 쪽파리가 안 오더라는 거지. 그래가 주인이 어차피 안 팔리는 거 뭐 동그라미 한 개 더 붙였다는 거지. 1000만원 이러니까 불티나게 팔리답니다, 실제로. 근데 그거는 사기가 된다는 거지. 체형 보정용 속옷이 결합, 다이어트, 허리디스크, 피부질환 등 각종 질병 치료에 효과 있는 것처럼 선정 광고하여 속옷을 판매하는 거, 그 사술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상술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위법성이 있다. 대형 백화점의 변칙 세일, 가격 조건에 관하여 기망이 이루어진 경우, 조금 전에 이야기한 거죠. 상술의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서 위법성이 있다. 그러나 사기자에게 이 취득의 결과가 발생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걸 쭉 읽으면서 관념을 잡아야 됩니다. 다행히 여기 있는 게 문제가 나오면 아이고 본 거 이래 풀 수 있겠지만 어디 일어나는 게 그것뿐입니까? 판례가 그것뿐이겠습니까? 대충 찾아본 게 이 정도라는 거지. 반사회적인가 아닌가 그런 거 외우는 거 아니죠. 반사회적인가 아닌가 외우는 그 사람 네가 정당한 사회적 타당성이 있는 관념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우는 거예요. 혹시 천년에 한 번 나올 거 그런 걸 외우고 앉아 있다는 거지. 오늘도 은행학원 원장님 이야기하면서 지문 5개만 가지고 그 중에서 1개 맞는 거 1개 틀린 거 그거 골라내는데 그 한 문제 보려고 100가지 암기 방법을 동원한다는 거지. 오이 머리 사이즈가 그래 많이 남아도나. 천재는 만재는 외워도 됩니다. 가지고 책이 머리에 찍히는데 그 사람이야 상관없지. 근데 만재가 암기해가지고 합격했다고 해서 또 모르지. 본인들은 다 자기들이 만재라고 생각하니까 암기하겠지. 천재도 암기 안 하는데 만재는 암기해도 돼. 천재도 암기해가지고 안 돼. 그런데 백재도 안 되면서 암기하고 앉아있어요. 또 저 녀석이 자기 보고 또 백재락 하나 또 황당한 사람은 백재, 천재, 만재를 또 못 알아듣죠. 그걸 못 알아들으면 당신은 10재야. 1재? 아이고. 기망행위와 당연히 인과관계가 있어야 될 것이고, 사기를 유료한 지소 요건의 입증 책임 지소 주장자가 효력 요건 구비 못한 걸 입증해야 된다 이 말이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요건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